엄마, 여기서 없는 사람처럼 살아. 그게 자식 도와주는 거야. 인적 드문 시골의 무반 옆에 남겨진 노모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기철아,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왜 이래? 매달 약값 200만 원. 엄마는 그 돈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나도 이제 편하게 내 인생 좀 살자고. 아들은 어머니의 양뭉치를 창밖으로 내던지고 저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떠나는 아들의 차 뒤를 쫓아가던 어머니는 흙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기철아, 기철아! 아들이 사라진 길 끝을 바라보며 오열했지만 흙먼지만 바람에 흩날릴 뿐이었어요. 그런데 무밭숲을 속에서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날 아침 기철은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차려입고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바람이나 쐬러 가자. 이른이 넘은 순옥 할머니는 아들의 손에 이끌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희귀 질환을 앓고 있어 몸이 성치 않았지만 오랜만에 아들이 외출을 권하니 얼굴에 화색이 돌았죠. 기철은 그런 어머니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 거실로 이끌었고 며느리가 미리 챙겨둔 작은 짐 가방을 건네받았습니다. 어머님, 편안한 곳으로 예약해뒀으니까 오늘 하루 푹 쉬다 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그저 자식들이 효도하려나 보다 싶어 연신 고맙다며 현관을 나섰고 기철은 어머니를 조수석에 태운 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 안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옛날 노래가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트로트 가락에 맞춰 창밖을 바라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백미러에 비쳤죠. 기철은 그 모습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핸들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가 사라지고 논밭과 야산이 펼쳐지더니 이윽고 인가조차 보이지 않는 외진 시골길로 접어들었죠. 길 양옆으로는 수확을 앞둔 무밭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무청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철이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엄마, 저기 봐, 풍경 진짜 좋다. 잠깐 내려서 바람 좀 쐬고 있어. 나 전화 한 통만 금방 하고 올게. 순옥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맑은 시골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고 할머니는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얼마 만에 맡아보는 흙냄새인지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조수석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고 동시에 엔진이 굉음을 내며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황급히 돌아보았을 때 기철은 차 문을 잠그고 시동을 걸며 혼자 출발하려는 것이었어요. 기철아, 기철아, 이게 무슨 짓이야? 할머니가 비명처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차가 잠시 멈췄고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보였죠. 그러나 그 얼굴에는 아까까지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싸늘한 무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자. 여기서 없는 사람처럼 살아주는 게 자식 도와주는 거야. 매달 엄마 약값으로 나가는 200만 원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 나도 애들 키워야 하고 내 인생이 있다고. 기철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읊조리는 것처럼요. 그리고는 조수석에 놓여있던 어머니의 양뭉치를 창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병 때문에 꼭 챙겨 먹어야 했던 약들이 공중에 흩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기철아, 제발
엄마 여기 두고 가면 어떡해? 기철아! 순옥 할머니가 차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른이 넘은 다리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고작 몇 발자국 뿐이었어요. 차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져가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 뒤를 쫓다가 흙바닥에 무릎이 꺾이며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기철아! 기철아! 할머니의 입에서는 아들의 이름만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른 채 할머니는 흙바닥을 손으로 긁으며 오열했죠. 나아서 전 물리고 밤새 열 내리려고 이마에 수건 얹어주고 대학 보내려고 허리 휘도록 일했던 그 아들이 방금 자신을 쓰레기처럼 내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름 한 점 없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순옥 할머니의 세상은 그 순간 칠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무밭 사이로 부는 바람만이 할머니의 울음소리를 싣고 어딘가로 멀리 흩어져 갔죠. 그런데 그때 무밭 한쪽 숲을 속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숲을 속에 숨어 있던 건 17살 소녀 지수와 10살 남동생 지호였습니다. 두 아이는 사흘째 굶고 있었습니다. 판잣집에 누워 계신 병든 할아버지께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었지만 집에는 반찬거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수는 동생의 손을 잡고 무밭 근처까지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떨어진 무라도 하나 주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요. 누나, 저거 하나만 가져가면 안 돼. 할아버지 묵국 좋아하시잖아. 지호가 밭에 빼곡히 심어진 물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동생의 말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의 것을 훔치는 건 나쁜 짓이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사흘째 굶주린 배에서는 계속해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집에서는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누워 계셨습니다. 지수는 결국 떨리는 손을 뻗어 무 하나를 움켜쥐었습니다. 흙을 털어내며 품에 숨기려는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지수는 반사적으로 동생을 끌어안고 숲을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 멈추더니 중년의 남자가 노인을 내리게 했습니다. 남매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가족 나들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자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순간 남매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차가 갑자기 출발했고 노인이 비명을 지르며 뒤를 쫓았습니다. 남자는 창문을 내리고 무언가를 소리쳤는데 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남매의 귀에까지 닿았죠. 엄마! 미안한데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자. 여기서 없는 사람처럼 살아주는 게 자식 도와주는 거야? 지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차 창문으로 흰색 봉지들이 쏟아져 나와 흙바닥에 흩어지는 것이 보였고 차는 그대로 먼지를 뒤집어쓰며 사라져버렸습니다. 누나, 저 할머니 왜 저래? 왜 울어? 지호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흙바닥에 쓰러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는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이죠.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할머니의 울음소리는 텅 빈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무서웠어요. 낯선 어른에게 다가가는 것도, 혹시 그 남자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것도요. 하지만 저렇게 우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는 품에 안고 있던 물을 동생에게 맡기고 천천히 숲을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옥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로
낯선 소녀를 올려다보았죠. 지수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요. 여기 너무 추워요. 무릎에서 피도 나고 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기만 했죠. 그때 지호가 수풀 속에서 뛰어나와 길바닥에 흩어진 흰색 약봉지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이거 약 내가 다 주울게. 지호는 작은 손으로 흙 묻은 약봉지들을 털어내며 자신의 주머니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아이의 주머니가 금세 볼록해졌어요. 순옥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쓰레기처럼 내던진 것을 낯선 아이가 보물처럼 주워 담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일어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부축해 드릴게요. 지수가 할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지호도 반대쪽 팔을 붙잡았고 남매는 할머니를 양옆에서 부축한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가 다시 돌아오면 어떡해? 빨리 가자, 지호야. 지수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남자가 마음을 바꿔 돌아올까봐 겁이 났거든요. 돌아와서 할머니를 데려가든 아니면 목격자인 자신들을 해치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무밭사이 길을 지나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수와 지호가 사는 판잣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 산자락 끝에 간신히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남매는 단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할머니의 무게를 나눠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뿐이에요. 순옥 할머니는 자신을 부축하는 아이들의 앙상한 어깨뼈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일까? 왜 이렇게 마른 걸까? 그리고 왜 자신처럼 버려진 낯선 노인을 이렇게까지 챙기는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금 전 아들에게서 느꼈던 서늘함과는 전혀 다른 온기가 이 아이들의 손에서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산자락 끝에 다다랐을 때 순옥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판잣집 한 채가 비탈진 언덕에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었거든요. 녹슨 양철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고 벽은 합판과 비닐로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집 전체가 삐걱거리며 흔들렸죠. 다 왔어요. 할머니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지수가 낡은 문을 열었습니다. 경첩이 녹슬어 끼익하는 소리가 났고 그 안에서 퀴퀴한 냄새와 함께 좁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칸방이었어요. 방 한쪽에는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노인이 보였고 그 옆으로 깨진 밥솥 하나, 금간 플라스틱 대야 몇 개, 그리고 구석에 쌓인 검은 비닐봉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아왔던 할머니에게 이런 광경은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극빈층의 삶이 눈앞에 펼쳐지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오늘 손님도 모셔왔어요. 지호가 누워있는 노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뒤따랐죠. 손님, 누가 이런 데까지 왔어? 남매의 할아버지는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가득 찼어요. 순옥 할머니는 그 기침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희귀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었기에 저 기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할아버지, 누우세요.
제가 이따 약 챙겨드릴게요. 지수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눌러 다시 눕히고는 순옥 할머니를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마땅히 앉을 자리도 없어서 지수는 자신이 덮던 얇은 담요를 접어 할머니께 내밀었죠.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거 금방 해드릴게요. 지수는 아까 무밭에서 가져온 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흙이 잔뜩 묻어있는 그 물을 바라보며 지수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남의 밭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라는 죄책감, 하지만 이것이라도 없었으면 오늘도 굶어야 했을 거라는 안도감, 그리고 이 작은 무 하나로 세 사람을 먹여야 한다는 막막함이 뒤섞여 있었죠. 지수는 밖으로 나가 마당 한쪽에 있는 수도가에서 물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씻겨 나가자 하얀 속살이 드러났고 지수는 그것을 얇게 썰어 낡은 냄비에 넣었습니다. 반찬은커녕 소금조차 변변치 않았지만 지수는 있는 것들을 최대한 긁어모아 불 위에 냄비를 올렸죠. 시간이 흐르자 좁은 방 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이 초라한 판잣집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다 됐어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국그릇을 들고 순옥 할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금간 사기 그릇에 담긴 맑은 묵국이었죠. 건더기라고는 얇게 썬 무 몇 조각이 전부였고 국물도 거의 물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피어오르는 김은 분명 따뜻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저희 집에 이것밖에 없어서. 지호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목소리에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죠. 지수도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비비 꼬았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그 국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 아들이 던진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매달 200만 원짜리 약값이 부담이 되어 어머니를 버린 아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은 자신들도 사흘째 굶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배도 채우기 모자란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죠. 싱거웠어요. 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무도 덜 익어 아삭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순옥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맛은 아들의 집에서 먹던 어떤 사내진미보다 뜨거웠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주던 밥상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심이 이 맑은 국물 안에 오롯이 담겨 있었거든요. 할머니, 왜 울어요? 맛이 이상해요. 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죠. 아니야, 맛있어. 할머니가 먹어본 국 중에 제일 맛있어. 그 말에 지수와 지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다시 한 술 또 한 술 떠먹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 한쪽에서는 남매의 할아버지가 또다시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순옥 할머니는 생각했죠. 이 아이들은 아픈 할아버지를 이렇게나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구나. 자신을 버린 아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침하는 노인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습니다. 병들고 늙어 짐이 되었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자신, 그리고 역시 병들어 누워 있지만 손주들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고 있는 저 노인. 같은 병자이되 이렇게 다른 운명이라니 세상은 참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판잣집은 흔들렸고 틈새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순옥 할머니는 춥지 않았습니다. 작은 묵국 한 그릇이
할머니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판잣집에 머물며 남매의 일상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그 하루하루가 할머니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해진 점퍼를 걸치는 뒷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죠. 17살 한창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지수에게 학교란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꿈이었어요. 할머니, 저 다녀올게요. 지호가 할아버지 약 챙겨드릴 거예요. 지수가 문을 열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그 가녀린 뒷모습을 바라보며 목이 메었죠. 어디를 가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을 지켜보니 지수가 매일 아침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돌아오는지 보였으니까요. 지수가 향한 곳은 마을 아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뒷문으로 들어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통 앞에 서는 것이 지수의 일과였어요.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은 냄비를 닦고 손님들이 남긴 찌개 그릇을 씻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치우는 일.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에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버리는 건데 가져갈래? 누룽지랑 반찬 좀 남은 거야. 점심시간이 끝나고 식당 주인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려던 남은 것들을 건넸습니다. 솥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 조각들, 김치 몇 젓가락, 시들어가는 콩나물 한 줌.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였지만 지수에게는 가족을 먹일 수 있는 보물이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수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그것들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식당 주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이것으로 오늘 저녁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과 남이 버리는 음식을 받아야만 하는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지호에게도 매일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는 학교가 끝나고 오는 길에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시장통을 돌아다녔습니다.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좌판을 정리하며 버리는 것들, 시들어서 팔 수 없는 배춧잎이나 흠집이 나서 상품 가치가 없어진 감자, 뿌리가 물러진 파 같은 것들을 주워 담는 것이 지호의 일이었죠. 아저씨, 이거 가져가도 돼요? 지호가 좌판 밑에 굴러다니는 감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상인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지호는 얼른 그것을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그렇게 시장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봉지 안에는 시든 채소들이 제법 모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들이었지만 지호의 손에서는 그것들이 귀한 식재료로 다시 태어났죠. 해가 질 무렵 남매는 각자의 전리품을 들고 판잣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가 가져온 누룽지와 남은 반찬들, 지호가 주워온 채소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그날의 저녁을 준비했어요. 순옥 할머니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것들을 구해왔는지 알기에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밥상이 차려지고 나서 할머니는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지수와 지호는 자신들이 힘들게 구해온 음식을 먼저 할머니와 할아버지 밥그릇에 얹어주었거든요. 그나마 상태가 나은 반찬은 어른들 앞으로, 시들거나 상한 부분은 자신들 앞으로. 할머니, 많이 드세요. 내일은 더 좋은 거 구해올게요. 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맑아서 순옥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들은 자신들도 배가 고플 텐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녁을 먹고 난 뒤
지호는 어디선가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처음 할머니를 발견했던 날, 길바닥에서 주워 담았던 약봉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지호는 그중 저녁이라고 씌어 있는 약 한 봉지를 꺼내놓고 물 한 컵을 정성스레 떠왔습니다. 할머니, 약 드세요. 저녁약이에요. 지호가 약봉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그 작은 손을 바라보았어요. 아들은 이 약들을 쓰레기처럼 창밖으로 내던졌는데 이 아이는 그것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 이렇게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 꼭 드셔야 해요. 아프면 안 돼요. 지호의 눈이 반짝이며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걱정만이 담겨 있었죠. 순옥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 물과 함께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근새근 잠든 남매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자신을 버린 아들에게는 남부럽지 않은 집과 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비바람에 흔들리는 판잣집 한 칸과 남들이 버린 음식뿐이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가진 것 없는 이 아이들이 모든 것을 가진 아들보다 더 따뜻한 걸까요? 그 무렵 기철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시골 무밭에 버리고 돌아온 날 밤, 기철은 난생 처음 숙면을 취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던 200만 원의 약값과 어머니를 모시며 들어가던 생활비가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그는 아내에게 말했죠.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다.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좀 살아보자. 그 말대로였습니다. 기철은 그동안 아끼고 아꼈던 지갑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는 학원을 하나 더 보내주고 아내에게는 백화점 쇼핑을 허락했죠. 자신도 오래전부터 눈여겨보던 골프채 세트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 욕심이란 게 한번 커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법이죠. 어느 날 대학 동창이 기철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는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야, 너 이번에 신도시 개발된다는 거 들었어? 내가 확실한 정보통이 있는데 지금 그 근처 땅 사두면 몇 배는 뛴다. 나도 전 재산 넣었어. 기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약값에 묶여 투자 한번 제대로 못 해봤는데 이제야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당장 투자할 만한 목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철은 무리수를 뒀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사채까지 끌어다 썼죠. 아내가 불안해하며 말렸지만 기철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 이번 한 방이면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야. 두고 봐. 기철은 자신만만하게 그 돈을 모두 친구에게 넘겼습니다. 땅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만 해도 그는 이미 부자가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2달이 지나도 신도시 개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기철이 불안해져 친구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는 먹통이었어요. 직접 찾아가 보니 친구가 살던 집은 이미 비어 있었고 부동산에 문의해 보니 한 달 전에 이사를 갔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기철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투자했던 땅은 신도시 예정지가 아니라 개발 불능 지역, 그것도 절대농지로 지정된 곳이었어요. 땅 문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그 친구라는 자는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죠. 전 재산의 빚까지 얹어 바친 돈이 한순간에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철의 아파트 현관문에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사채업자에서 독촉 전화가 쏟아졌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나버렸죠. 화려했던 생활은 석 달도 채가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철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판잣집에서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잠결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르렁거리는 숨소리 사이로 무언가 축축하게 쏟아지는 소리. 할머니가 몸을 일으켜 옆을 보니 남매의 할아버지가 이불을 움켜쥔 채 격렬하게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침과 함께 터져나온 것은 가래가 아니었습니다. 시뻘건 피였어요. 할아버지! 잠에서 깬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입가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렸고 이불에도 마룻바닥에도 붉은 얼룩이 번져가고 있었죠. 지호도 잠에서 깨어 그 광경을 보더니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할아버지 왜 이래? 할아버지!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노인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눈이 풀리고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지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병원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지수는 119를 누르려다가 손이 멈췄어요. 구급차가 와도 병원에 가도 수술비를 낼 수 없으면 어떡하죠? 응급실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지수는 수화기를 든 채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119를 눌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할아버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는 걸까? 그 공포가 17살 소녀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순옥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울부짖는 지수, 겁에 질린 지호, 피를 토하며 숨이 꺼져가는 노인.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된 한 단어, 돈.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보따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전화기 하나가 들어 있었죠. 아들에게 버림받던 날에도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의 전원을 켜고 단축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상대방이 받았어요.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낮지만 서리빨처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주치의랑 앰뷸런스 1위로 보내. 지수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순옥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할아버지 살릴 수 있어. 할미가 다 해줄게.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지호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할아버지 곁에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죠. 순옥 할머니는 두 아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곧 사람들이 올 거야. 할아버지 일으켜서 밖으로 나갈 준비하자. 지수는 영문을 모른 채 할머니의 말에 따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할머니가 전화한 곳이 어딘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믿어도 될 것 같은 힘이 담겨 있었죠. 그로부터 20-30분이 흐른 뒤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희미하게, 그러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윽고 판잣집 앞 좁은 길을 환하게 비추며 차량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범한 119 구급차가 아니었습니다. 맨 앞에 선 것은 흰색 차체에
금색 라인이 둘러진 최고급 사설 구급차였어요. 그 뒤를 따라 검은색 세단 세 대가 일렬로 멈춰섰고 차 문이 열리자 정장을 빼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수와 지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차들은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이 외딴 산골짜기 판잣집까지 찾아온 거였죠. 구급차에서 의료진이 뛰어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것을 들고 판잣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동작은 일사불란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에 대비해 온 것처럼 능숙했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합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하고 수액 라인 확보해. 의사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간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팔에는 수액 바늘이 꽂혔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누나, 저 사람들 누구야? 왜 이렇게 많이 와? 지호가 누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지수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수술비 걱정에 119조차 누르지 못하고 울고 있었는데 지금 눈앞에는 대학병원 응급실 못지않은 의료진이 할아버지를 치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검은 세단 한 대에서 중년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고급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곧장 순옥 할머니에게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호칭을 듣는 순간 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지금 이 낡은 옷을 입고 며칠째 자신들과 함께 판잣집에서 지내던 이 할머니가 비서실장이라는 남자는 차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짙은 회색빛 실크 코트였어요. 그는 공손하게 그 코트를 펼쳐 순옥 할머니의 어깨에 걸쳐드렸습니다. 그 순간 마법처럼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낡은 옷 위에 실크 코트를 걸친 순옥 할머니는 더 이상 시골길에 버림받은 노인이 아니었어요. 똑바로 편 허리, 서늘하면서도 위험 있는 눈빛, 사람들을 압도하는 아우라. 그 자리에는 수십 년간 재건축 사업을 일궈온 거물 자산가, 진짜 회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며칠간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다정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명령하고 지시하고 결정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폐출혈입니다. 지금 바로 서울로 이송해서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가 보고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전담 의료팀에 연락해. 최고의 흉부외과 전문의로 수술팀 꾸리고 병실도 VIP로 준비해둬.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즉시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지호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진짜 회장님이에요? 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함께 밥을 먹고 약을 챙겨드렸던 그 할머니가 이런 엄청난 사람이었다니. 어린아이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순옥 할머니는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의 서늘한 눈빛이 스르륵 녹아내렸어요. 할머니는 허리를 숙여 지호의 눈높이에 맞추고 아이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래, 할미가 회장이긴 해.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다정해졌습니다. 할미한테는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네가 그날 길바닥에서 할미 약 주워줬잖아. 네 누나가 할미한테 따뜻한 국 끓여줬잖아. 그게 회장이고 뭐고보다 훨씬 귀한 거야. 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할미가 너희 수호천사 해줄게. 할아버지도 살리고 너희도 지켜줄게. 알겠지? 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수도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 그리고 난생 처음 느껴보는 누군가에게 지켜지고 있다는 따뜻함. 들것에 실린 할아버지가 구급차에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함께 탑승했고 사이렌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어요. 순옥 할머니는 남매의 손을 잡고 검은 세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우리도 가자. 할아버지 곁에 있어야지. 세단의 문이 열렸고 남매는 난생 처음 가죽 시트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판잣집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할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 VIP 병동, 최고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집도한 수술이었죠. 의료진은 조금만 늦었어도 손 쓸 수 없었을 거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다행히 할아버지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와 지호는 매일 할아버지 병실을 지켰어요. 난생 처음 보는 깨끗한 병실, 폭신한 침대, 제때 들어오는 따뜻한 밥.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병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 머물며 남매를 돌봐주었고 아이들은 이제 할머니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따르게 되었죠.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복도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비켜요. 내 어머니라고요.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경호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남자의 목소리였죠. 순옥 할머니가 창밖을 내다보았고 곧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큰아들 기철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한때 말끔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카락은 기름지게 헝클어져 있었고 정장 대신 구겨진 점퍼를 걸치고 있었죠. 볼은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하고 파산한 뒤 거리로 내몰린 삶이 그대로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수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잠시 후 기철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철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침대 곁에 앉아 있는 순옥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낯선 아이들. 기철의 눈이 번쩍였죠.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어머니가 정말 거물 자산가였구나. 그 순간 기철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기철이 달려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조아리며 눈물까지 흘렸죠. 어머니, 제가 정말 전국을 뒤지며 찾아 헤맸습니다. 그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머니가 사라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수소문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찾아다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사람이었어요. 그날 무반 옆에서 할머니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약봉지를 창밖으로 내던지고 없는 사람처럼 살아달라고 소리치며 도망갔던 그 남자. 지수는 그 장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지수와 지호를 향해 돌아서더니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덥석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를 했죠. 얘들아, 정말 고맙다. 우리 어머니를 구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해. 너희는 내 아들, 딸이나 다름없어. 아니, 이제부터 너희를 내 자식처럼 여길게. 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기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달랐어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저 입으로 할머니에게 뭐라고 했는지, 저 손으로 약봉지를 어떻게 내던졌는지. 지수가 손을 확 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순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구신데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는 겁니까? 기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예요. 기철이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기철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아들이요? 내 아들은 3달 전에 죽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시골 길바닥에서 늙은 어미를 버리고 가던 날,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기철은 당황해서 눈을 이리저리 굴렸고 곧 다시 눈물을 짜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순옥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앞에서 기철의 연기는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결국 기철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저 지금 죽게 생겼어요. 투자했다가 사기당해서 빚이 산더미예요. 집도 압류당하고 마누라도 애들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사채업자들이 저 죽이려고 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 엄마가 돈 많다면서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기철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효자 연기는 온데간데없고 돈에 미쳐 날뛰는 추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나 좀 살려줘요, 엄마. 아들이 이렇게 비는데 모른 척 할 거예요? 지호가 겁에 질려 지수 뒤로 숨었습니다. 지수는 동생을 감싸 안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저 사람이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버린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 돈을 구걸할 수 있는 걸까요? 순옥 할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기철을 내려다보는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미움도 없었어요.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무심함만이 담겨 있었죠. 비서실장,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이 사람을 내보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다가와 기철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기철은 발버둥 치며 소리쳤어요. 엄마, 이러지 마. 나 진짜 죽어. 엄마. 그 절규가 복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기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들리지 않게 되었죠.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가 진짜 할머니 아들이에요? 순옥 할머니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할미 아들은 오래전에 죽었어. 저 사람은 할미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 말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슬픔을 애써 삼키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죠.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처. 그것을 치유해 준 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난 뒤에도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로비에서 버티고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심지어 병원 뒷문까지 서성이며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했죠.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기철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재산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고 매달린 거였죠. 그런 기철의 모습을 지켜보던 순옥 할머니는 며칠 뒤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철을 들여보내라고요. 비서실장이 우려를 표했지만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기철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초췌해진 얼굴이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 앞에 서자마자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죄송하다며 다 자기 잘못이라며 고개를 조아렸어요. 순옥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배가 고프구나. 시장에 가서 묵국이라도 한 그릇 사오너라. 기철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묵국 한 그릇. 그깟 심부름 하나로 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기철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 사람한테 심부름을 시키셨냐고요? 순옥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사소한 것에서 드러나는 법이라고 저 아이가 어떤 국을 가져오는지 보면 알아야 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기철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일회용 국그릇이 들려 있었죠. 시장 돌아다니느라 힘들었다며 씩씩거리는 목소리에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국그릇 뚜껑을 열었습니다. 미지근한 김이 올라왔어요. 국물 색깔은 탁했고 무는 대충 썰려 있었으며 기름기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어 한술 떠서 입에 넣었죠. 그리고 곧바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시장 사람들의 짜증이 담겨 있구나. 대충 끓여서 대충 담아낸 맛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3달 전에 내가 먹은 묵국은 이것과 달랐어. 저 아이들이 끓여준 묵국 말이다. 할머니가 지수와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서서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도 굶고 있었어.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고 병든 할아버지를 위해 뭐라도 구하러 나온 거였지. 그런데 길바닥에 버려진 나를 발견하고는 자기들이 먹을 무로 내 국을 끓여줬어. 간도 제대로 안 됐고 건더기도 무 몇 조각뿐이었지만 내 평생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따뜻했다. 거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 할머니가 기철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한 달에 200만 원이 아까워서 네 어미를 길바닥에 내다 버렸어. 약봉지를 쓰레기처럼 내던지면서 없는 사람 취급해달라고 소리쳤지. 그런데 저 아이들은 자기들도 먹을 게 없으면서 그 귀한 식량을 생판 모르는 나한테 나누어 주더라. 기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변명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말을 끊었어요. 200만 원과 무 한 뿌리. 뭐가 더 무거운 줄 알아? 너는 돈이 있어도 어미를 버렸지만 저 아이들은 돈이 없어도 어미를 살렸어. 그게 차이야. 병실 문이 열리고 서류 가방을 든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 변호사였어요. 그는 순옥 할머니에게 공손히 인사한 뒤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문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통보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이 공증되었고 상속 계획이 확정되었다고요. 기철 씨는 회장님의 모든 재산에서 상속권이 박탈되었으며 단 1원도 상속받을 수 없다고요. 기철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테이블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죽을 것 같다고 빚쟁이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매달렸죠. 하지만 순옥 할머니는 더 이상 기철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기철을 끌어냈습니다. 기철은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병실 문은 냉정하게 닫혔어요. 복도로 멀어지는 절규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병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호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순옥 할머니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냉정하게 결정했다고 해도 낳아서 키운 자식을 끊어내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었죠. 괜찮아. 이제 할미한테는 너희가 있으니까. 그 말에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호도 할머니의 품에 안기며 코를 훌쩍였죠. 테이블 위에는 기철이 사온 묵국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 국물 위로 기름기가 엉겨 붙어 있었어요. 그것은 진심 없이 건네진 것에 말로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배식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그 줄 끝자락에 기철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 말끔한 정장을 입고 골프채를 휘두르던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때가 낀 점퍼, 구멍난 운동화, 며칠째 감지 못한 기름진 머리카락. 기철은 이제 누가 봐도 영락없는 거리의 불황자였습니다. 드디어 기철의 차례가 왔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플라스틱 그릇에 국을 담아 건네주었죠. 식어서 기름이 엉긴 국물, 퍼석퍼석한 밥 한 덩이. 기철은 그것을 받아들고 광장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술 떴을 때였어요. 갑자기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자. 기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환청이었습니다. 매달리 약값 200만 원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 또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시골 무밭에서 어머니에게 내뱉었던 자신의 말이었죠. 기철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환청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서 없는 사람처럼 살아주는 게 자식 도와주는 거야. 기철의 눈앞에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흙바닥에 쓰러져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던 어머니의 모습, 창밖으로 내던진 약봉지들이 바람에 흩날리던 모습, 백미러에 점점 작아지던 어머니의 실루엣.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기철은 국그릇을 내려놓고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그의 몸 전체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기철을 힐끗 쳐다보다가 무심히 발걸음을 옮겼죠. 서울역 광장에서 우는 노숙인 하나쯤은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처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어떤 형벌보다 무서운 것이었어요. 기철은 매일 밤 그날의 환청에 시달렸고 깨어있는 낮에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괴로워했습니다. 스스로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진 것이죠. 한편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하루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하얀 담장에 둘러싸인 넓은 저택이 있었어요. 순옥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지수는 책상 앞에 앉아 검정고시 교재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17의 학교를 그만두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소녀가 이제는 다시 공부를 시작한 거였어요. 수학 문제가 어려워 머리를 쥐어뜯을 때도 있었지만 지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나, 또 수학이야? 수학 싫어. 지호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투덜거렸습니다. 지호도 이제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친구도 사귀고 좋아하는 선생님도 생겼죠. 지수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나도 싫어. 근데 해야 돼.
나중에 내가 뭐 되려고 그러는지 알지? 지수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그날 무밭에서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자신은 여전히 식당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우연이 삶을 바꿔놓았듯이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우연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원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건강을 되찾은 할아버지가 호미를 들고 화단을 가꾸고 있었어요. 폐 질환으로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노인이 이제는 햇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꽃을 심고 있었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병자였던 두 사람. 하나는 자식에게 버림받았고 하나는 손주들의 지극정성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에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 가져왔습니다. 가정부가 따뜻한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찻잔을 손에 감싸 쥐며 정원을 내다보았어요. 할아버지가 심은 꽃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수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가 식탁 가운데 놓였어요. 더 이상 남의 밭에서 서리한 무가 아니었고 식당에서 얻어온 잔반도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재료로 제대로 된 부엌에서 끓인 국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럼 우리 지수가 끓인 건 뭐든 맛있지.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식탁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따뜻한 저녁 식사였어요. 한편 서울역 광장에서는 기철이 여전히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국은 손도 대지 못한 채 그대로였고 그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같은 하늘 아래 이토록 다른 두 개의 저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옥 할머니가 지수를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할미가 물어볼 게 있어. 지수가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니한테 큰 돈이 생기면 뭘 하고 싶어? 뜻밖의 질문이었어요.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 돈이라니.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일 끼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아이였죠. 그런 아이에게 큰 돈이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세계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맛있는 고기 배부르게 먹고 싶어요. 삼겹살 같은 거요. 그리고 지호랑 같이 학원도 다니고 싶고요. 지호가 수학을 너무 못하거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명품 가방도 해외여행도 큰 집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배부르게 밥 먹고 동생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뿐이었죠. 순옥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앞에서 고작 삼겹살 한 끼와 동생 학원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고기 먹자. 내일 당장 먹으러 가자. 학원도 알아볼게. 며칠 뒤 순옥 할머니는 김 변호사를 불러 중요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당장 큰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신 지수와 지호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신탁을 설정한 거였죠. 매달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자립 자금으로 받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냥 한 번에 주지 않으시냐고요? 순옥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 내 아들이 그랬어. 넘치는 돈 앞에서 사람이 되는 법을 잊어버렸지. 저 아이들은 그러면 안 돼.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해. 할미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옆에서 손잡아주는 것뿐이야. 그것이 순옥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봄날, 네 사람은 특별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무밭, 흙냄새 가득한 시골길, 바람에 흔들리는 무청들. 1년 전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천천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걸었지만 그 걸음은 1년 전보다 훨씬 힘차고 꼿꼿했어요. 지호는 무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무청을 흔들어댔고 지수는 그런 동생을 웃으며 바라보았죠. 순옥 할머니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로 이곳이었어요. 기철의 차에서 내려버림받았던 자리. 흙바닥에 무릎이 꺾이며 쓰러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던 자리.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할머니 옆에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면 슬프지 않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미가 세상에서 가장 슬펐던 자리야.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가 지수와 지호, 그리고 할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자리가 됐어. 여기서 너희를 만났으니까. 지호가 달려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도 반대쪽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는 그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네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에는 절망과 눈물로 걸었던 길을 이제는 웃음과 온기를 품고 걷고 있었어요. 무밭 사이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릇파릇한 무청들이 일제히 흔들리며 네 사람을 배웅하는 것 같았죠. 그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며 시골길 끝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묵국 한 그릇에 온기를 나눌 줄 아는 사람, 가진 것 없어도 손 내밀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세상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진심이고 돈보다 무거운 것은 사랑입니다. 그날 무밭에서 시작된 인연이 네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듯이 작은 선의는 때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묵국 한 그릇의 온기를 나누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니까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받은 작은 친절이 아직까지도 생각날 만큼 따뜻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기는 봄날 인생입니다.